오늘 중고등학교 교사를 뽑기 위한 임용시험의 1차 합격자가 발표된 가운데 출제 당시 위원들 중 일부가 보안 요원과 떨어진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받거나 교수 채용 면접을 위해 외출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실무진에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며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국채 발행 문제가 왜 논란인지 이번 진실 공방의 쟁점이 뭔지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경제 잠재력을 아는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인데 경제 이슈로 북미 정상이 일단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20시간 동안 산림 20헥타르를 태운 뒤 큰 불길은 잡힌 상태입니다. 이 밖에 강원도 평창과 울산에서도 산불이 났고 강원도 원주의 전통시장에도 불이 나는 등 건조한 날씨와 한파 속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전두환 씨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인 이순자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내 남편이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정치권은 망언이라며 비판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118일 만에 법정에 나온 이 전 대통령은 1심처럼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결론이 끝난 뒤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최저임금의 주휴수당을 산입하는 시행령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당은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 발동하는 긴급 재정경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며 경제 현장의 혼란을 조장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에 바로 이어서 경제 위기론과 일자리 문제 등 경제 이슈를 놓고 신년 특집 대토론이 진행됩니다. 유시민 작가가 6년째 패널로 참석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세돈 숙대 교수, 김용근 경총 부회장이 출연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고등학교 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의 1차 합격자를 발표한 날입니다. 경쟁률 9.6대 1, 4만 2천 명이 넘는 지원자의 희비가 갈렸습니다. 앞서 JTBC는 이번 시험 출제 기간에 출제진 일부가 자신의 교수 채용 면접을 보기 위해서 외출한 사실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은 보안요원이 따라붙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진료를 받으러 외출한 출제진이 보안요원을 떨어뜨려 놓고 나홀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하기로 한 1차 합격자 정보가 어제 밤부터 이미 노출되는 등 임용시험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용시험 출제위원인 충남지역대학의 교수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합숙 기간에 병원 진료를 받으러 외출했습니다. 새벽 6시쯤 합숙 장소에서 약 240km 떨어진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출제 도중에 외출할 땐 문제 유출을 막기 위해 모든 순간에 보안요원이 함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한 A씨는 보안요원이 진료실에 같이 들어가려 하자 거부했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진료실까지 동행하는 거는 거부하시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는 의사와 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다. 원칙적으로 그거는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하지만 A 교수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따라 들어오지 말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나는 오늘이라도 복귀해서 퇴소를 하겠다. 되게 당황했었어요. 그리고 결국 혼자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JTBC 취재진을 만난 A 교수는 보안요원의 동행을 막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진료를 봐야 되니 이 부분에서는 문 앞에 계시고 보호자도 아닌 입장에서 옆에서
개인적인 변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은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시험 출제를 퇴소를 할 테니까. 다만 A 교수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원 측에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인 건강 체크를 좀 해야 되니까 입소를 안 할 수는 없느냐, 그 틀린 것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분을 섭외할 수 있으면 다른 분을 섭외하시라고. 평가원 측이 이런 사정을 알고도 출제위원에 포함시켰다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진은 A 교수의 입장을 들은 뒤 평가원 측에 거듭 문제가 없었는지 물었지만 평가원 측은 보안상 이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이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예, 그런데 임용시험 출제위원이 외출을 나간 경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교수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러 합숙 장소인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이동한 사람이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도 평가원 측은 보안 요원이 동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 B씨도 이번 임용시험의 출제위원이었습니다. 보안을 위해 B 교수도 다른 위원들과 함께 합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4일엔 출제 업무에 참석하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이날 오후 4시에 예정된 자신의 교수 채용 면접을 위해 외출한 겁니다. 합숙 장소였던 강원도 모처에서 면접 장소인 부산의 한 대학까지는 약 400km, 차로 5시간쯤 걸리는 거리입니다. B 교수는 이날 오후 7시까지 학생들도 참관하는 공개 강의와 면접을 했습니다. 또 B 교수는 종이 한 장도 들고 나가기 어렵다는 합숙 장소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해 공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출제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외출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채용 면접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입니다. 출제 책임자가 관리팀에 문의해보니 아침 일찍 몸이 아파 병원에 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출제위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평가원 측은 B 교수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내용을 모두 확인했고 보안 요원이 따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는 B 교수에게 수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C씨 역시 자신의 교수 임용을 위해 15시간가량 외출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예, 임용시험의 출제 관리뿐만이 아니라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도 허점이 노출됐습니다. 원래 오늘 오전 10시에 1차 합격자를 공식 발표했는데 일부 수험생들은 어제 밤부터 합격 여부는 물론이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등수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등수는 사실 수험생 심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온라인에는 소스 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올라왔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올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엔 전국적으로 4만 2천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차 합격자가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어젯밤부터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합격자 여부를 확인했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각 교육청 합격자 안내 페이지에 접속해 수험 번호를 입력한 뒤 웹페이지 소스 확인을 누르면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소스란 소프트웨어의 설계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그동안 당사자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등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등수까지 해서 지금 다 나와가지고. 전국 17개 교육청 합격자 발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통합관리합니다. 그쪽 기능 개선하면서 그분을 고치다가 그분을 미처 못 막았어요. 계속해서 이런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교육학술정보원은 오늘 오전 11시 뒤늦게 소스 보기를 막았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예,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을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김 수사관과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과 함께 근무한 특별감찰반원을 먼저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민간인 사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때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의 첩보를 수집한 게 그렇다는 겁니다.
검찰은 내일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불러 이런 주장이 맞는지 조사합니다. 앞서 검찰은 김 수사관과 함께 근무한 특감반원들을 조사했습니다. 특감반원에게서 청와대 근무한 동안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일 김 수사관에게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이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했다는 경력 때문에 김 수사관 폭로에 대한 진전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임을 표했습니다. 이어 현재 고발 부분과 상관없이 김 수사관이 폭로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오늘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 압박을 했다는 당사자의 실명을 밝히면서 폭로전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기재부는 협의를 했을 뿐 강압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신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다빈 기자. 유튜브를 통해 폭로전을 이어온 신재민 전 사무관이 오늘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2017년 말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우선 지목한 당사자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입니다. 실무진에 국가 채무 비율을 너무 낮춰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 목표치까지 제시했다는 겁니다. 부총리님께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2017년에 낮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39.4라는 숫자를 주시면서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위로는 올라가야 된다. 실무진의 설득에 김 부총리는 결국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보도자료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나서 재차 압력을 가했다는 게 신 씨의 주장입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과장님, 국장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보도 자료 취소해라. 청와대 누군지 특정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영환 당시 비서관은 청와대 보고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보도자료 배포를 보류할 수 있느냐고 한 것일 뿐 취소 압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재부도 당시 여러 대안을 놓고 협의와 토론을 거쳤을 뿐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고 신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신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을 둘러싼 진실공방의 초점이 KTNG 사장 선임 문제에서 이제는 작년의 국채 발행 문제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이 논란거리인 건지 앞뒤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적자 국채 발행을 놓고 이제 압박이 있었다 아니다.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초에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압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이제 초점인데 우선 적자 국채 발행 아주 흔히 듣는 건 아니어서 짤막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죠. 적자 국채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정부가 써야 할 돈만큼 세금이 안 거칠 것을 대비해서 또 때로는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빚을 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미리 국회에서 한도를 받아놓는데요. 2017년의 경우에는 이게 28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해 10월 말까지 20조 원이 발행이 됐고 남은 게 8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해 세금이 예상보다 14조 원 정도 더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신 씨가 근무했던 국고국에서는 그렇다면 굳이 빚을 8조 7천억 원 더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김동연 당시 부총리하고 또 청와대가 이걸 발행을 하라고 압박을 넣었다 이게 지금 신재민 주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 씨의 주장을 시간 흐름대로 계속 설명을 드리면 예. 김 전 부총리가 실무진에 국채 추가 발행을 지시를 했는데 눈에 띄는 건 그 과정에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예. 39.4%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을 하면서 그 이상 채무 비율을 높일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는 건데요. 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복지 정책 등 국정과제 이행에 재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첫 해부터 빚을 열심히 갚아서 이 채무 비율을 낮춰 놓으면 그 이후에 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 정부와 겹친 2017년은 되도록 채무 비율을 높여두는 것이 앞으로도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후에 또 내부 논의를 통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결국 자기 주장을 접었는데요. 그런데 청와대 차영환 전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서 보도자료를 내지 말라고 했다.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하라고 다시 압력 넣었다는 게 신 씨 주장입니다. 예. 자, 그러면 기재부나 청와대 설명은 어떻습니까? 이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당시에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예.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게 해명의 요지입니다. 또 만약에 4조 원 정도 적자국채를 발행했더라도 이 채무 비율은 0.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서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예. 그리고 차영환 전 비서관이 전화한 건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한 게 아니라 대통령 보고가 아직 안 올라갔으니 잠깐 기다려달라 이런 취지였다고 기재부가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도 국채 발행은 재정정책 수단 중에 하나고 청와대가 여기에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기재부와 청와대의 해명을 종합해보면 당시 내부에서 혹은 두 기관 사이에 어느 정도 이견이 있었고 또 조율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신 씨 주장처럼 청와대가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지시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는 해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 기자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청와대를 겨냥한 운영위에 집중한 자유한국당이 새해 첫날 강조한 것 역시 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였습니다. 한국당은 또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면서 상임위 5개를 소집해서 진실을 규명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쇼잉 압수수색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보여집니다.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진상조사를 위해 5개 상임위원회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운영위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을 근거로 당장 상임위 소집을 요구합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된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지시는 기획재정위에,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선 환노위 등 사안별로 상임위를 나눠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특히 적자 국채 발행 지시 의혹에 대해 전 정권의 치적을 깎아내리려 4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을 시도한 것은 일자리 통계 조작에 이은 재정 통계 조작이며 세금 농단을 넘은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어렵고 검찰 상황을 보면서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특검 요구에 더 이상 비리 수사관에 대한 미련을 깨끗하게 버려주길 바란다고 일축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 신년사에 대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경제를 키워드로 북미 정상 간의 긍정적인 사인이 오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주요 언론은 핵무기를 제조, 시험, 사용, 전파하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의 이른바 사불 입장을 주목했습니다. 김현기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한 지 약 23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띄웠습니다. 나도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썼습니다. 신년사에서 집중 거론된 경제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을 보다 강하게 협상으로 끌어들이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실험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자신의 협상으로 북핵 위협이 크게 줄었다는 걸 부각시킨 겁니다. 미국 언론은 김 위원장의 사불 발언을 조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런 조치가 성실히 이행된다면 중요한 과도적 단계가 될 수 있다는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군축 담당 특보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기존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에 정부가 후속 대책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제재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보겠다는 방침인데
내일 열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놓고 청와대에서 어제 회의가 열렸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북측이 우리 정부의 일방적 폐쇄로 인한 피해 보상을 거론하지 않고 우리 측 자산의 몰수 조치를 풀어주겠다는 뜻이란 분석이 줄을 이뤘다고 한 참석자는 설명했습니다. 한편에선 유엔 제재가 금지한 벌크 캐시, 뭉칫돈을 받지 않고 일단 재개하자는 거란 풀이도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현물로 주거나 개인이 관광비를 내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등 제재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자체가 제재 저촉됐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내일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될 걸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원자력 발전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정부는 비핵화 협상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새해 첫날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은 20시간 만인 오늘 낮에 일단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워낙 건조한 날씨 또 강한 바람 때문에 조금 전에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불이 아직 크진 않은데 빨리 잡지 않으면 다시 커질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현장에 조승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에서 산불이 난 건 어제 오후 4시쯤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산 정상 쪽으로 번졌습니다. 11시 방향으로 불이 펄건 게 치솟더라고요, 그냥. 소방대원들이 즉시 출동했지만 이미 불길은 소방 호스를 태울 만큼 걷잡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호수가 하나 탈 정도면은 그 바람하고 그 화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헬기 3대가 투입됐지만 금방 해가 져 불을 끄는 데 실패했습니다. 마을 주민과 장애인 요양시설에 있던 190여 명은 마을 회관과 근처 초등학교로 대피해 밤을 맞았습니다. 산에 불 난 데만 저기만 치다보지. 여기 집에 내려올까. 진화 인력 300여 명은 현장에 남아 불길이 더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 구축에 주력했습니다. 밤 늦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산불은 오늘 새벽 바람이 강해지면서 근처 다른 마을로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6시에 저쪽에 있었어요, 불똥이. 네. 근데 배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추가로 100여 명에게 대피하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급해진 소방당국은 날이 밝자마자 장비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헬기 24대를 투입해 낮 12시 15분 일단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오후 5시 20분 잔불 정리까지 마쳤지만 1시간도 안 돼 불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민들은 큰 불길이 잡혔다는 소식에 오늘 오후 집으로 돌아온 상태인데 아직은 다시 대피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산불이 발생한 이곳 송천리 마을에서는 산불이 민가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곳이 산불이 최초 시작된 발화 지점인데 여기서 폭 3m 남짓한 도로만 건너면 바로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불길은 거세게 타올라서 이렇게 나무를 숯덩이로 만들었고 또 돌멩이를 검게 그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이제 불이 꺼진 지가 상당히 오래 지났는데도 현장에선 매캐한 탄 냄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오후에 큰 불길을 잡고 나서 대피해 있던 마을 주민 40명은 지금 모두 집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당장 다시 대피령이 내려지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이 불씨가 살아났다는 소식에 불안감은 감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큰 불은 일단 잡았다고 저희가 표현을 해드렸지만 사실 아까 낮의 상황은 잔불 정리까지 마무리됐다고 했기 때문에 완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진화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도 진화 작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후 5시 20분에 잔불 정리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40분 만인 6시쯤에 이곳에서 멀지 않은 산 중턱에서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이미 현장에 있던 장비와 인력이 대부분 철수한 상태였는데 부랴부랴 양양군청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20명 정도가 재발화 지점으로 올라가서 진화 작업을 펼쳤고 지금은 다행히 불길이 잡힌 상태입니다.
아, 완전히 잡혔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되살아났던 불씨만 정리했고 지금 나머지 지역에서는 불씨를 계속 감시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살림 피해는 상당히 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산불로 산림 20헥타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무려 축구장 28개 규모입니다. 하지만 불이 처음 붙었을 당시에 바람이 마을 쪽이 아닌 산 정상 쪽으로 불면서 불었고 또 대피령도 빨리 내려져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자, 소방차나 모두 집중이 돼 있었는데 혹시 다른 데서 또 불길이 다시 살아나면 그 지역이 넓으니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이곳 양양에 지금 초속 6에서 7m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10m에 육박해서 어디서든지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산림당국은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은 20헥타르 전체를 10개 구역으로 나누고 감시 인력 120명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이 인력들은 그런데 말 그대로 감시 인력이기 때문에 불길이 되살아난다고 해도 직접 끌 수는 없습니다. 사람 손길이 닿는 곳은 소방장비 10여 대가 대기하고 있어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끄는 걸 시도하겠지만 지대가 높거나 또 가파른 곳은 내일 아침까지 사실상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길이 민가로 내려오는 걸 막을 방어선만 구축하고 지켜보다가 근처 군부대에서 대기 중인 헬기 4대를 이용해서 내일 아침 해가 뜬 뒤에 다시 이륙시켜서 불을 끄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에서도 불이 났죠. 건물 한 동 상당수 점포가 피해를 입고 연기를 마신 사람들도 좀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영탁 기자, 화면으로 보면 뒤에 지금 뭐 불길은 안 보이지만 다 꺼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이 불이 시작된 신발 가게입니다. 가게 앞쪽에 타다 남은 신발과 가방만 남았을 뿐 간판이나 또 가게 안쪽의 집기들은 모두 타버렸습니다. 철제 구조물까지 녹았는데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오쯤 시작된 불은 1시간 50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아직 작은 불씨까지 모두 꺼진 상태는 아니라서 아직도 매캐한 연기가 조금씩 새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소방차 한 대가 상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연기를 마신 사람들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모두 7명이 연기를 마셨는데 다행히 상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난 가게 옆에 이렇게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는데요. 안쪽으로도 좁은 공간에 가게들이 밀집해 있어서 연기가 바로 건물 전체로 퍼져서 2층에서도 연기를 마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 가죽 또 비닐 제품 위주라서 유독가스가 많이 나왔는데 다행히 심각한 상태에 빠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왜 불이 났는지는 알려졌습니까? 네, 일단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불은 저 가게 안쪽에 깊은 곳, 기역자로 가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안쪽 깊숙한 곳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가게에서는 펑 소리와 함께 가게 전체가 흔들리는 충격을 받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도 있었는데요. 가게 앞에 석유난로가 넘어졌다. 또 석유난로를 켜고 끄지 않은 상태에서 석유를 집어넣다가 불이 났다. 이렇게 상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소방당국에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 시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거는 얼핏 보기에 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스프링클러는 없는 상태고요. 불이 나자 상인들은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게 불난 가게들 옆에 있는 가게들입니다. 이 옆에 작은 복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많이 새나와서 상인들은 가게 옆으로 번지기 전에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불은 40개 점포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상인들은 출동한 소방차를 향해서 이곳에서 불이 번지면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으니 집중적으로 좀 물을 뿌려달라고 주장했는데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1970년에 지은 옛날 건물인데다가 2, 3년 전쯤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스프링클러는 설치를 하지 않았고 각 점포마다 소화기 한 대 정도 놓는 정도의 조치밖에 하지 않았다고 상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경제 비상사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1987년 이후에 한 차례 발동된 적이 있는
헌법상 국가 긴급권인데 여권은 이 주장이 법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 위기를 부풀려서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새해 첫 공식 회의에서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발동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주십시오. 주요 수당이 산입된 최저임금 관련 시행안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비상입법 조치입니다. 헌법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 처해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하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해 명령권을 발동했던 게 민주화 이후 유일한 전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의 대상도 아니다. 경제 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청와대 역시 최근 들어 경제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경제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를 연결하죠. 심수미 기자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가 주최한 신년회가 있었습니다. 경제 문제가 특히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요? 네, 오늘 전체 연설문에 경제라는 단어가 모두 합쳐 25번 나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제가 3번 언급되는데 그쳤는데요. 청와대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작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투자와 혁신, 기업이라는 단어가 올해는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혁신을 하고 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오늘 장소가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년회를 중소기업회관에서 연 것이 이제 그런 신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원래 원고에 없던 문장을 현장에서 직접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제 반발이나 비판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이 최저임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뼈아픈 목소리도 들리지만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이 기조를 크게 바꾸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경제 주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현장과 교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역시 경제 문제가 새해 들어서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은 틀림없어 보이죠. 잠시 후에 뉴스룸 직후에 JTBC 신년 특집 대토론회를 진행을 합니다. 주로 경제 이슈와 관련된 해법을 놓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유시민 작가, 또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패널로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가 토론 주제와 내용을 잠깐 좀 미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 경제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비상 상황 선언 회의를 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과도한 경제 위기 부풀리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실체 없는 경제 위기를 얘기할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JTBC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신년 특집 대토론회를 잠시 후 8시 50분부터 진행합니다. 토론자로 4명이 나섭니다. 진보 진영에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유시민 작가가 나섭니다. 임금 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의 최저선을 쳐놓은 거예요. 보수 진영에선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부회장이 출연합니다. 최저임금이 작년에
16.4% 더해졌기 때문에 예. 구조적인 요인이 깔려 있었고 거기에 경기적인 요인이 더해졌었는데 결정적으로 타격을 준 게 저는 최저임금이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이 네 분과 함께 경제토론 신년 특집 대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토론장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는 7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부인 이순자 씨가 최근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내 남편이라고 말해서 적지 않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제히 망언이라며 비판했는데 한국당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이순자 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치매가 심한 남편 전두환 씨를 법정에 세우는 건 코미디라고 했습니다. 횡설수설을 하거나 앞뒤도 않는 말을 하게 되면 그걸 보는 국민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상처를 주며 재판의 공정성도 의심했습니다. 재판장도 어떤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광주는 취해 법권적인 존재가 아닌가. 전두환 씨를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거짓이라고 비난해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실승에 가까운 망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일삼는 괴수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른미래당도 어불성설은 그만하고 속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논평을 냈고 정의당도 자기 최면도 이만하면 병이라고 지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침묵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1심 선고 때도 나오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변론이 끝난 뒤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선고 당시엔 건강이 안 좋다며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넉 달 만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 초에 재판부가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이 전 대통령은 뒷번호는 모르겠다며 옅은 미소를 띠기도 했습니다.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증거는 김성우 전 사장의 진술뿐인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있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도 거래가 없는 계산서를 만들었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변론이 끝난 뒤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방청석에 있던 맹영규 전 장관, 이재호 전 의원 등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곧 풀려납니다. 당시 청와대 실세로 검찰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통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였죠.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석방 배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이 자정에 풀려났는데 법원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우병우 전 수석은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시작으로 모두 3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그해 12월 구속됐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된 건데요. 이후 국정농단 사건과 불법 사찰 사건의 1심 재판에서 각각 2년 6월과 1년 6월 등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기한이 끝날 때마다 재판부에 연장을 해달라고 신청했는데요. 지난해 6월에도 구속기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석방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연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우 전 수석은 자정에 풀려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한민용입니다.
네, 일본은 우리 해군 함정이 자신들의 초계기를 레이더로 겨냥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상을 공개한 뒤에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위협했다는 분석이 일본 내에서도 나왔는데 아베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국방부가 일본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동해 공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비춘 우리 광개토 대왕함의 모습입니다. 전후방 추적 레이더를 확대해봐도 레이더 방향은 초계기 쪽이 아닙니다. 일본이 공개한 영상에 조준당했다는 자막이 뜰 때는 당연히 들려야 할 경고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오히려 초계기가 너무 낮게 날아 우리 해군 함정을 위협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날 TV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화기 관제 레이더를 비춘 건 위험한 행위고 한국이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일방적 주장에도 당국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요구했던 국방부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고위 당국자가 나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저공 비행으로 우리 함정을 위협한 일본 측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얼마 전 음주운전 차량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청년을 치어 숨지게 했죠. 요리사로 일하면서 음반을 내려 했던 이 꿈 많은 청년의 삶을 앗아간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할 궁리만 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긴 가해자들의 대화를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질주합니다. 차량은 곧이어 오토바이 한 대를 받고 멈췄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도망칠 궁리만 합니다. 지난달 10일 새벽 5시쯤 경기도 의정부 예술의 전당 인근 도로에서 음주 사고로 24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 29살 한모 씨와 동승자 2명은 사고 뒤에도 이 씨를 방치했고 이 씨는 뒤따르던 차량에 2번이나 더 부딪혔습니다. 의식이 있었을 수 있었잖아요, 저희 아들이. 다리를 다 분질러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들 보면 이렇게 됐구나. 얼마나 무서웠을까. 요리사로 일하며 음반 발매를 준비하던 이 씨는 밤새 음악 작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확실한 꿈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네. 예, 그렇게 잠을 2시간, 3시간 이렇게 줄여가면서 잘 정도로 그렇게 자기 일에 열심히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음반 사진은 영정 사진이 돼버렸고 음원은 유작이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운전자 한 씨를 구속했고 동승자 김 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의료계가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울증과 자살 예방에 헌신했던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한 추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달라 당부했습니다.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의료계는 유족의 뜻에 따라 임세원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의료진이 대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중단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고인이 강조해왔던 자살 예방 교육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는 생전 우울증 치료와 자살 예방에 헌신했습니다. 겸손하고 환자들한테는 공감하고 최고의 치료를 하려고 애써왔고요. 자살이 발생하는 것을 임상 현장에서 제일 안타까워했고. 빈소엔 12년간 치료받았던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자상하고 환자한테 진짜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너무너무 챙겨주셔요. 생전 고인의 헌신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엔 추모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선 흉기를 휘둘러 임 교수를 숨지게 한 박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박 씨는 살해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졸업을 빌미로 기부금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성균관대 A 교수와 대학원생 간의 통화 내용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서 폭언을 합니다. 왜 받았냐고 이 X야. 내가 전화하고 바로 전화했는데 왜 전화 안 받아? 학생은 연겁 후 사과를 하지만 욕설은 계속됩니다. 야, 이 제가 뭐야 이 X가. 말을 똑바로 해야지.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하고 있는 이 교수가 기부금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돈이 될 만한 기업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기부금 형식으로 끌어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그냥 얼마를 회사에서 연구소로 기록을 작성시켜라. 기부금 형태로. 너 어디 가서 영어 배워. 그거 안 하는 건데 결혼 못해.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교수나 학생이 직접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건 불법입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교육부도 해당 교수에 감사를 하고 학교 측에 중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교수는 교육부에 이의를 신청했다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4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엄마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이를 새벽 3시부터 4시간 동안 가장 추울 시간에 화장실에 혼자 가두어놨다는 건데 경찰은 아이 얼굴에 있는 멍자국으로 볼 때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딸이 새벽 3시쯤 자다가 소변을 봤다고 해서 화가 났고 화장실에 데려가 벌을 서게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후 아침 7시쯤 화장실에 쓰러진 딸을 발견해 방으로 옮겼지만 오후 3시가 넘어서도 일어나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소방 구조대 출동 당시 아이는 안방 바닥에 뉘어져 있었고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부검한 결과 얼굴과 머리 쪽에 심한 피멍이 발견됐다면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숨진 딸 외에도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2명의 자녀가 더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전부턴 아이 아버지 없이 혼자 아이들을 돌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아이 아버지 역시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유치원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기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여러 약속들을 해왔죠.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전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먼저 당국의 감시에서도 벗어나 있는 꼼수 폐원의 실태를 오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화모집을 알리는 현수막은 이렇게 오래돼 빛이 발했습니다. 이곳 학부모들은 바로 옆 이 어학원으로 아이들을 옮겨야 할 상황입니다. 유치원과 어학원을 함께 운영해온 원장이 유치원을 접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뭐 어디 딴 데 보낼 데도 없는 거고 여기 유치원이 없어요. 어학원이나 놀이학교로 전환하면 지원금도 받을 수 없고 관리 감독도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의 폐원을 꼼수라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 앞입니다. 이곳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급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상황인데요. 바로 이 통지문 때문입니다. 앞으로 반을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회원 통보는 안 하지만 스스로 나가게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이들은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유치원을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이미 뭐 다른 유치원 자리는 다 찾고. 이런 편법 회원은 정부 통계에도 집계되지 않아 교육부 현장지원단의 지원 대상에서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공식으로 접수된 폐원 통보 및 신청은 지금까지 10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폐원하는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적극 돕겠다고도 했죠.
현장의 분위기와 목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강신호 기자입니다. 어디서요? 왜요? 이제 정말 그만 힘들고 싶어요. 2개월 후 취재진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사이 해결 방안은 나왔을까? 저희도 막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막으려고 하죠. 설립자가 요지부동인 상황이니까. 교육지원청별 현장 지원단에서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 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4곳의 유치원을 안내했습니다. 홈스터디에다가 찾아서 그곳으로 보내기에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보내면 안 보냈지 그냥 대로변 바로 옆에 있고 좀 애들이 다닐 때 좀 위험하고 그리고 건물도 좀 많이 노후가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대기가 지금 아주 많고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망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거기는 이제 한시면 끝나는 데인데 저희 같은 맞벌이 남자는 그냥 꼼짝 말하거든요. 네, 출근길 도쿄 지하철 3개 노선에서 뿌려진 맹독성 살인가스에 13명의 시민들이 사망했고 6,2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종말론을 신봉하던 신흥 종교단체 옴진리교가 몇 건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옴진리교 사건은 이후 무라카미 하루키에 의해서 책으로도 발간됐습니다. 교주 아사하라 쇼코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사건 23년 만인 지난해 7월 주요 인물들과 함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어제 도쿄 시부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의 용의자는 이들 사형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다시 옴진리교에 대한 공포를 떠올렸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경차 한 대가 앞부분이 부서진 채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습니다. 21살 구사캅의 가지이로는 새해 첫날 0시 10분쯤 새맞이 인파로 북적이던 도쿄 시부야 번화가를 이 차량으로 돌진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오가던 사람들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차량이 140m를 질주하는 동안 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19살 대학생 1명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일본 언론은 구사카베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옴진리교 사형에 대한 보복이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사카베는 범행 현장에서 체포된 직후 자신의 행동을 살해 의도를 가지고 한 테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옴진리교 문제를 구체적인 범행 동기로 밝힌 겁니다. 경찰은 구사카베가 범행에 사용한 차를 등 위로 불태워 대량 인명살상을 노렸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구사카베가 실제 옴진리교나 후속 종교단체와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찰은 구사카베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를 달리던 2011년식 BMW 520D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엔진룸이 모두 탔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디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 등에 각각 접수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면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살펴본 뒤 김 전 원내대표를 소환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군은 가장 뛰어난 조종사들이 맡는 개발 시험 비행 조종사에 처음으로 여성 조종사인 정다정 소령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소령은 새로 개발되는 항공기에 가장 먼저 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시험하게 되는데
일부러 비행 불능 상태에 빠졌다가 정상 비행 상태로 회복하는 등 높은 난도의 비행을 맡게 됩니다. 인도 여성 약 500만 명이 현지 시간 1일 남부 케랄라주에서 620km 길이의 인간 띠를 엮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도 언론은 이번 시위가 한 힌두 사원이 가임기 여성의 출입을 막는 데 항의하기 위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도 대법원은 이 사원에 가임기 여성의 출입 제한을 풀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승려와 보수 신도들이 막아왔습니다. 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 테니스 여제 세리나 윌리엄스가 맞서면 누가 이길까요? 한 번쯤 상상할 법한 대결인데 실제로 두 선수가 적으로 만났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세리나는 워밍업만 하다가 끝났다고 했고 페더러는 세리나의 서브를 받을 때 떨렸다고 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세리나 윌리엄스는 로저 페더러의 공을 받을 때면 라켓을 더 세게 휘둘렀습니다. 코트 구석으로 몰아세워도 페더러는 기어코 공을 받아냅니다. 세리나는 너무 의욕을 부리다 어이없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긴 랠리가 이어지면 관중석에선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봐주는 건 없습니다. 파트너 티아포가 페더러의 공에 맞자 웃으며 눈을 흘기는 세리나. 곧바로 반대 상황이 나왔습니다. 티아포의 샷에 페더러도 머리를 얻어맞았습니다. 테니스 메이저 대회만 20번 우승한 페더러. 메이저 대회에서 23번 정상에 선 세리나. 자선 경기에서 같이 복식조를 이루기도 하고 시상대에선 남녀 챔피언으로 여러 번 만났지만 둘이 네트 너머 적으로 맞선 건 처음입니다. 누가 이길까 궁금했던 세기의 대결. 승자는 페더러였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이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인터뷰에선 웃음이 넘쳤습니다. I'm kind of sad it's over. You know, I was just warming up. 46분 만에 끝난 대결이 아쉽다고 한 세리나를 페더러가 위로했습니다. Well, I was nervous returning because you just can't read it. You don't see until the very. I can't read yours either. 세리나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경기였다고 말했고 페더러는 소셜미디어에 세리나와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강하게 때려야 성공할 수 있는 배구에서 스파이크는 시속 100km가 넘습니다. 이걸 받아내는 선수들은 정말 온몸을 던집니다. 예기치 않게 얼굴에 맞는 경우도 속출하죠. 프로배구에선 이럴 때마다 네트 너머로 달려가서 따뜻하게 위로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배구에서 가장 난처한 장면들입니다. 손쓸 수 없을 만큼 빠른 공을 피하지 못하고 얻어맞는 선수들. 코트에서 나뒹굴기도 하고 또 심할 땐 코피까지 터집니다. 때린 선수도 맞은 선수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돌발 상황이 때론 훈훈한 장면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KB 손보 펠리페가 강하게 때린 공은 OK저축은행 손주영을 쓰러뜨렸습니다. 곧바로 네트를 가로지른 펠리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두드려주자 아파하던 손주영이 웃음을 짓습니다. 네트를 두고 맞붙는 배구에서 센터라인은 넘어선 안 되는 금단의 선. 그러나 요즘 상대 선수를 맞추면 선을 넘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타이스도 상대 선수를 마치고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현대캐피탈 파다르는 한 경기에 2번이나 네트를 넘었습니다.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선수를 걱정해주며 등을 두드려주기도 하고 또 사과도 건넵니다. 이겨야 사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 차가운 겨울 코트엔 뜨거운 환호 못지않게 따뜻한 위로가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새해까지 이어진 한파는 내일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문제는 날 풀리면 찾아오는 미세먼지죠. 이번에는 바람의 방향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차량 40만 대가 운행할 수 없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꽁꽁 얼었던 한강물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은 움츠린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오늘도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엔 한파특보가 계속됐습니다. 아침엔 강원 철원이 영하 19도,
서울 영하 8.7도까지 떨어져 크리스마스에 시작된 한파가 일주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졌다 낮부터는 조금씩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 이후 열흘간 날은 추웠지만 공기는 맑았습니다. 차가운 북풍이 미세먼지 농도를 떨어뜨린 겁니다. 하지만 날씨가 풀리면 미세먼지가 다시 걱정입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현재 중국 베이징과 허베이성 지역 대기가 정체 상태인데 내일쯤 오염도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오염물질이 한반도로 밀려올지 아니면 강한 북풍에 흩어질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달부턴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인 2.5톤 이상 차량 40만 대의 운행이 제한되는 서울시 조례가 시행됩니다. 오는 6월부터는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의 노후 차량 270만여 대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4분 뒤에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신년 특집 대토론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